강제 병합 또 식민지배 항거에서 우리의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60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4년 전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60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런 투쟁과 또 앞선 이들의 노력 끝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주변의 한 나라에서는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상황이 좀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서 태국 방콕에서 미얀마 관련 취재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김원장 특파원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콕입니다. 예. 벌써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생하고 넉 달 정도 됐네요. 네. 예. 그동안 꾸준히 김원장 특파원께서 방콕에 계시지만은 미얀마 상황 전해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사진 보면서 막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여전히 대도시에 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지난 3월, 4월처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저항하는 그런 시위는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게릴라식 시위 한 20분, 30분 열리고 바로 이렇게 흩어지는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예. 그런 군이 언제든 어디서든 발포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런 대규모 시위가 없는데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어제까지 사망자가 867명인데 지난 1일 6월 1일 날 사망자가 841명이었으니까 8일 동안 또 26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시위가 없는데 왜 총에 맞아 사람들이 죽을까? 네. 이 말은 군경이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발포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군경이 자국민들을 향해서 발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그걸 군부 독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 군부를 장악해서 독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다, 테러 단체다. 그렇죠. 네. 예. 학교를 지금 다시 군부가 문을 열게끔 했다고 하는데 이건 미얀마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미얀마는 50년 넘게 군사 정권이 유지가 됐었고, 네. 지난 88년부터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니까 학제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6살에 들어가서 10학년 끝나면 17살, 18살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거의 못 받게 하거나 빨리 받게 하도록 우민화 교육을 해서 대학 교육 그런 이상한 학제를 운영하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이제 새 학기가 개학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는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은 학생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교수들만 해도 2,233명을 업무 정지시켰거든요.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멀쩡한 대학에서 그 CDM, 그 시민 불복종 운동하면서 특히 학교와 병원이 아주 치열하게 파업하고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의사와 교사들이 수없이 해고되거나 업무 정지, 체포돼 있었고, 그래서 대학 정상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어느 대학병원인데 우리 병원장 풀어주면 우리가 업무 복귀하겠다. 병원장을 잡아가 버린 거죠. 파업한다고. 그런 현수막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그래서 아직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파업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학생들이 시위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학제까지 바꾸는 나라가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미얀마 그래서 21살, 22살이면 대학을 졸업합니다. 네. 대학교도 4년제 대학을 많이 없앴고요. 우리 서울대 같은 양곤대학교의 대학 순위가 7,116입니다. 예전에 13,000등 하다가. 그러니까 교육에 예산을 쓰지 않다가 이제 2015년에 민주정부 들어와서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쿠데타가 난 겁니다. 쿠데타가 난 상황이고 저희가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생한 초기에는 한인 회라든가 아니면 그곳에 계시는 교수님 연결해서 상황도 좀 듣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과 연락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안전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연결할 길도 좀 잘 없고 그곳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태국 방콕 정도면 미얀마 소식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방콕이나 제가 저기 북부에 이제 국경 지역도 여러 번 가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받아보는 건 아니고 저희는 다만 여러 채널에서 받아보니까 조금 더 빨리 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뿐이지 저만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미얀마에서 합법적으로 시위나 반쿠데타 상황을 취재하는 기자는 지금 불가능하니까요. 대부분 언론사의 허가가 취소됐고 수많은 기자들이 체포됐고 그래서 그렇지만 언론사 폐쇄됐지만 수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시고 또 포스팅을 하는 데를 제가 팔로잉하고 네. 또 폐쇄된 미얀마 나우나 미찌마 기자들은 정말 이 시간에도 계속 어딘가에 숨어서 기사를 송고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계속 체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에서도 종군 기자가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활동가분들이 이런 곳 있으면 꼭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신 기자들 CNN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좀 가 있는 기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막아놓은 상황입니까? CNN 기자는 클라리사는 미얀마 군부가 초대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예. 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취재는 되지 않죠. 그리고 미얀마 군부는 언론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도 권위주의 정부 때 이렇게 시위 현장에 기자들을 간혹 체포했는데 보면 기자인지 몰랐어요. 동아일보 기자라고 말을 하시죠.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007년에도 일본 기자의 머리를 조준 사격해서 사망한 적이 있었고요. 기자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사격합니다. 조준 사격하고요. 그래서 언론을 철저히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국민들이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오히려 지금은 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버마 민주에서 DVD라는 그 인터넷 방송사 기자 3명이 자기 언론사가 폐쇄되니까 태국 여기 북쪽 치앙마이로 넘어와서 미립국에서 보도하다가 한 달 전쯤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도 여기 쿠데타 정부라 여기 미얀마로 추방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태국 기자협회나 외신 기자 클럽 등에서 반대 성명을 계속 내서 며칠 전에 태국 정부에서 그 기자들 3명 제3국으로 추방했는데 어느 나라인 줄은 알려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스페인 언론에서 태국에서 추방된 미얀마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살았구나, 스페인 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서는 물론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여러 가지 투쟁이라든가 시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상황을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협조라든가 노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중에 이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중국과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 미얀마 군부의 외무장관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중국 충칭에서 이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하고 중국 외교부가 어떻게 보면 중국 외교부가 이제 아세안 장관들을 부른 셈인데 미얀마 문제도 있지만은 워낙 그 남중국해 근처에 중국과 해상 영유권 때문에 분쟁이 심하니까 이런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미얀마 문제 논의했는데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힘쓴다 이런 성명만 나왔으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합의도 못한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나 전에 아세안 회담할 때 그 5개 합의안 만들어냈던 특히 그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외교장관들이 미얀마 문제 왜 그 4월 24일에 합의를 지키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했지만 이것도 중국 왕이 부장이 보는 앞에서는 못하고 별도의 회담장 밖으로 나와서 했을 정도니까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합의를 기대한다는 건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뒷배에 중국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걸 그러면은 아직도 계속 그런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중국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미얀마는 중국의 거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나라입니다. 종속된 나라다. 네. 국경을 2,000km나 마주하고 있고요. 우리는 GDP가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보다 지금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중국이 한마디 하면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국경을 2,000km나 맞대고 있고 우리 소득의 23분의 1밖에 안 되는 미얀마는 오죽하겠습니까? 교역의 40%를 중국과 하고 있고. 그런데 명분 없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뒤에 중국이 있고. 그러니 뭐 중국이 뒷배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저러고 있는 한 미얀마 어떤 상황의 변화는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이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네. 뭔가 이곳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으면 개입할 텐데 쉽지 않고 워낙 네. 중국과 붙어 있고 또 개입한다고 해도 미얀마가 50만 대군입니다. 네. 러시아 전투기들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이 가난한 나라가 군사력은 거의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개입도 쉽지 않고 그러니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면 군부 쿠데타 세력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 미얀마 국민들은 계속 저항운동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국민통합정부 세우고 군부와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뭐 소수민족과 연대해서 군대 창설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 힘이 근데 얼마나 이제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제 국민통합정부 NUG라고 하죠. 네. 소수민족 반군들이 뭐 카렌 반군만 해도 KNU만 해도 뭐 20만, 30만 군입니다. 우리는 뭐 모든 청년들이 집에 소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시민 방위군을 만들어서 쿠데타군에 저항을 해보자는 건데. 그래서 그 친족 반군, 그 북쪽에 이제 한 서너 번째 되는 반군들인데 참여 의사를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고요. 네. 그렇지만 카렌 반군이나 두 번째인 까친 반군 여긴 다 이제 기독교 민족들인데 이 미얀마 안에 있는 이 굉장히 큰 세력들인데 연방군에 합류를 잘 안 합니다. 예, 도장을 안 찍고 있어요. 어제 카렌 반군 KNU는 공식적으로 2016년 그 미얀마 군과의 평화협정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 60년 넘게 독립을 하려고 싸워온 사람들이 그 독립투쟁의 대상이 버마족이었잖아요. 그 지도자가 아웅산 수치 고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웅산 수치 고문의 민주진영과 연대해서 군부와 싸워야 하니까 피하 구분이 아주 복잡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싸움이 아주 지리멸렬한 민족 간 지역 간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3253님께서 김원장 기자님 방콕에서 전해주시는 미얀마 사태 생생한 소식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그때그때 정확한 미얀마 상황 들려주세요라고 응원 문자도 좀 보내주셨고요. 1989님은 지인이 귀한 미얀마인인데 미얀마 사정은 종교, 민족, 주변 강대국 등 너무 복잡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라는 것도 좀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 경제 어렵죠. 근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다 마이너스 10%, 8% 역성장하는데 미얀마 같은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나라가 그 56년 군부 독재 하다가 2012년에 이제 군부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못 이기고 아웅산 수치 풀어주고 그때 해외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6% 8%씩 성장해서 이렇게 성장하면 10년이면 성장률은 복리로 계산하니까 10년이면 소득이 2배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진짜 10년 만에 소득 2배 됐습니다. 지금 베트남처럼. 예. 그래서 올해 유엔의 최빈국 지위를 벗어나는 바로 그 해입니다. 2021년이.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떤 멀쩡한 글로벌 자본이 이 나라에 투자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 공장 짓고 고용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진짜 70년 가난을 벗어날 그 기회에 그 6년, 7년 동안 성장세를 타고 있었는데 그 성장의 숨통을 군부가 끊어버린 거죠. 그 미나옹 홀랑이라는 군인이 올해 정년퇴직하거든요. 네. 자기 정년퇴직 앞두고 민주진영이 또 총선에서 이기니까 자기가 권력에서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지른 쿠데타로 이 거대한 나라가 그 성장의 숨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시위에 주축이 됐던 그 젊은 이제 세대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제의 그 활력이 한창일 때 교육받고 자란 학생들이라서 이 군부에 대한 저항감이 더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민주화 시위를 하는 걸 봤고 실제 민주화를 우리 오늘 60 항쟁 기념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2015년에 이제 총선을 얻어내고 2015년에 이겨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해마다 8%씩 성장하고 그래서 알 걸 다 아는 국민들입니다. 네. 휴대폰으로 우리 BTS 노랫말 외우던 미얀마 청년들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총선으로 뽑은 정부를 지키겠다고 지금 넉 달 만에 거의 1000명이 죽은 거죠. 예, 아유 참 오늘 우리 60 민주항쟁 기념일이라서 미얀마 상황이 너무나 걱정되고 또 궁금했습니다. KBS 방콕 김원장 특파원과 현장 상황 좀 들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 미얀마 국민들 참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네, 김원장 기자였습니다. 자, 잠시 후 2부 각설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이준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